창의성의 대가들. 창의성은 특정 분야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창조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분야에서 남보다 현저히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다음은 창조적인 분야를 다룬 사람들이다. 뜻밖의 결과를 발견한 과학자 마리 퀴리, 역경을 딛고 끈질기게 버틴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생전에 인정받지 못한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매혹시키는 신동 모차르트, 자기 희생으로 국가를 변화시킨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과학계를 바꾼 수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조각가이자 화가 미켈란젤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자 헬렌 켈러,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능가하지 못하는 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우아함의 전형을 보여주는 무용가 프레드 아스테어, 사랑과 존경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위대한 교육자 제이미 에스칼란테. 다음은 이들의 공통점이다.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비범한 재능이나 능력을 보여주었다. 끈질기게 노력했다. 노력 끝에 독특한 방법을 알아냈다. 남들에게 없는 지식이나 이해력을 지니고 있었다. 기어의 위험을 무릅쓰고 변화를 받아들였다. 예상 밖의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 새로운 가능성을 마음속에서 그릴 수 있었다. 창의성의 여러 측면. 많은 연구자들은 창의성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시사했다. 예를 들어 하워드 가드너는 5가지 유형의 창의적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문제 해결사, 이론 창설자, 예술가와 발명가, 틀에 박힌 노동자, 사회활동가가 그들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가드너와 그 밖의 학자들은 창의성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흥미롭게도 가드너의 창의성 분류는 창조지능을 설명하는 유형과 비슷하다. 여러 창의성 이론에 비추어 보면 창의성은 광범위한 주제여야 하고 분명히 어떤 편협한 행동이나 활동의 테두리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먼저 창의성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얕본다. 빈센트 반 고흐가 생전에 매매한 그림이라곤 동생 테오에게 팔았던 작품이 유일했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전화기를 처음 대중에게 공개했을 때 비웃음을 샀다.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기존의 틀과 다르거나 새롭다고 하여 창의성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의성은 남들의 인정과 전혀 무관한 문제지만 결국엔 어떤 가치를 발휘하려면 남들의 인정을 당해야만 한다. 변화는 힘들고 창의성을 가로막는 핑계는 많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핑계는 비수용적인 환경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괘씸하게 생각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행위도 참지 못하는 관리자들은 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고치려 들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창의성과 혁신을 목 조르는 요소에는 경영진의 무지와 오만도 있고 전통도 들어있다. 데이비드 퍼킨스는 창의적 과정이란 불가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정신적 비약은 엄밀히 말해 많은 논리적 단계를 거친 과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정신적 비약은 일반적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순간적으로 해답을 발견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흔히 기회를 목격하고 기억을 더듬어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고 면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사실은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잠시 쉴 때 소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휴를 얻고 재충전한 사람들은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의성의 흥미진진한 측면은 그것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것이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정확한 원천을 그것을 생각해낸 사람조차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다. 창의성은 열린 마음과 관찰, 기억에서 비롯된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치를 어떻게 깨닫는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많은 아이디어들은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진정한 가치를 획득한다. 많은 과학자나 화가, 작가들이 얼마나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했는가. 오직 세월이 지나서 재발견되어야 큰 공헌으로 인정받을 뿐이다. 그 유명한 사례로 빈센트 반 고흐와 에밀리 디킨슨이 있다. 신중한 관찰과 연구는 과학자 못지않게 예술가에게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관찰과 연구의 모습이 다른데 예술가는 거장들의 솜씨를 연구하고 그들이 본 것을 탁월하게 묘사할 수 있는 방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영감은 흔히 그렇듯 하지 않은 일, 겉보기에 무관한 일이나 관찰에서 비롯된다. 큰 뜻을 품은 예술가는 평생 동안 박물관, 극장, 음악, 문학에 몰두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때 비로소 사물을 인식하는 특별 능력과 시각을 얻는다. 아인슈타인은 일상생활 중에 생각의 실험놀이를 하곤 했다. 16세였을 때 햇빛을 보고 광속에 대하여 상상하며 이런 속도가 주위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해했다. 해답은 약 10년이 지나서야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깨어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조각들이 제자리를 잡았고 몇 주 동안 연구한 뒤에 그 이론을 물리학 연모로 보냈다. 그의 기본 가설은 광속은 절대적이고 공간과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이 이론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재미있게도 최근의 연구에서 절대적인 광속이 실제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수학적 능력을 활용한 고도의 창조지능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그것과 직관, 합리성, 혁신을 결합하여 물리학의 기본 이해를 바꾸고 원자시대를 열었다. 이런 돌파구 덕분에 지식은 인류 역사상 많은 진보를 할 수 있었다. 창의적 순간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상가와 과학자는 몇 세기 동안 그 문제를 심사숙고해왔다. 이런 순간은 일반적으로 의식적인 노력과 동떨어져 있고 오히려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찾아오기 십상이다. 모차르트의 말에 따르면
최고의 악상은 주위 사람들과 떨어져 완전히 혼자 있고 기분이 좋을 때 떠올랐으며 그런 환경에서 아이디어가 흘러 넘쳤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그는 어디에서 악상이 떠올랐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악상들이 억지로 쥐어짜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토머스 에디슨에 관한 이라는 창의적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시우 사일러스 이튼과 함께 일하던 에디슨은 난청이 심했다. 이튼은 왜 보청기를 개량하지 않는지 에디슨에게 물어봤고 에디슨은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라고 대꾸했다.